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당초 예정보다 늦은 오늘 새벽 북한에 도착해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오늘 정상회담을 한 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전차 방벽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는 가운데 황해남도 개풍 지역 서부전선 최전방 일대에서도 관련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단독 보도합니다. 의사협회 주도로 집단 휴진이 이루어진 어제 동네 의원 14.9%가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의사들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는 의협을 해산시킬 수 있다며 강력히 견고했습니다. 전 골프 국가대표팀 감독인 박사리 이사장이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끝내 눈물을 훔치기도 했는데 앞으로 아버지 채무와 관련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AI와 반도체 열풍 속에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급등에 힘입어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오늘도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불볕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장마가 시작돼 최대 2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국가 영도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 관계 직전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을 경우 협력 관계는 크게 올라갑니다. And we'll continue to do everything we can to cut off the support that countries like Iran and North Korea are providin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퀘어 오전 10시 뉴스 시작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새벽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하루 만에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게 됐는데 오늘 오후에 북러 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네, 통일부입니다. 푸틴 대통령 예상보다 늦게 평양에 도착했죠? 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새벽 평양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오늘 새벽 2시 40분쯤 푸틴 대통령이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예상보다 늦게 도착한 푸틴 대통령을 직접 공항에 나가 영접했는데요. 양국 정상은 두 차례 포옹하고 담소를 나눴고요. 러시아제 최고급 리무진 아우르스에 탈 때는 서로 먼저 타라며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오토바이 여러 대의 호위를 받으며 평양 시내를 가로질러 숙소인 금수산 영빈관으로 이동했습니다. 두 정상이 만난 건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만이고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찾은 건 24년 만인데요. 하지만 1박 2일로 예정됐던 국빈 방문은 푸틴 대통령의 도착이 늦어지면서 하루짜리 일정으로 축소됐습니다. 네, 오늘 북러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있을지 주목되는데 회담은 언제 열립니까? 네, 이제 모든 일정을 하루 만에 소화해야 하는데요. 러시아 타스 통신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최소 9시간을 함께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정오에 공식 환영식이 열리고 이어서 북러 정상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도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산책과 다과회 등을 통해 대화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회담에서 두 정상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체결할 예정인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이전에 우호설린 관계에서 협력 단계를 격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를 통해 군사 협력을 얼마나 강화할지 주목되는데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지원하고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등 무기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군사 기술을 이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또 북한 노동자를 러시아에 파견하는 문제와 양국 무역 시 루블화를 사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은 회담 이후 공동 성명을 통해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집단 휴진 강요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개원이 집단 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이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협이 공정거래법 제51조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기존의 공정위 심결례,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공정거래법 51조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추진에 반발한 의협 차원의 집단 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었습니다. 공정위는 2014년 원격 의료 반대 집단 휴진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조항을 적용해서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적이 있지만 대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이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시 푸틴 대통령 방북 소식 이어갑니다. 북한에 도착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선물한 아우루스를 타고 금수산까지 이동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쪽에 일렬로 서열한 군인들 옆으로 레드카펫이 깔려 있고요. 그 위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평양공항 현장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새벽 2시 20분쯤 평양공항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려오고 이를 김정은 위원장이 맞이합니다. 악수를 하고요. 또 서로 포옹까지 하면서 환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어서 두 정상, 검은색 대형 리무진 앞으로 향합니다. 차량 앞에서 두 정상이 서로 먼저 타라는 손짓을 주고받죠. 결국 손님인 푸틴 대통령이 먼저 탑승합니다. 자, 이 차량, 지난 2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한 러시아제 차량 아우루스입니다. 설계와 제작에 무려 1,700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도 전해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어 의전용 오토바이 호비를 받으면서 방북 첫 장소 금수산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환담을 주고받으면서 영빈관에서 차량에서 내리고 또 걸어가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는데요. 푸틴 대통령 이후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북한 주요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네, 북러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지도 관심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년 만에 북러 관계를 수직 상승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 이 협정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을 지시한 건 협력 관계를 크게 높이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용어가 나라마다 달라 확정적으로 규정하긴 어렵지만 대체로 국가 관계는 제일 낮은 단계의 동반자 관계부터 시작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마지막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 순으로 협력 관계가 강해집니다. 이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 관계 직전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을 경우 협력 관계는 크게 올라갑니다. 다만 동맹 직전에 협정을 체결하면서 유사시 군사 개입이 가능한 동맹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는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선 지난 2000년 맺은 선린 우호 조약을 몇 단계 건너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면서 동맹으로 가려는 수순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 지난 2008년 우리나라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체결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러 관계보다 북러 간 협력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한중 관계도 그렇습니다. 한러 관계도 유사한 면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협력의 정도이겠죠.
러시아는 더 나아가 비공식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겉으로 드러난 협정보다 이 논의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한미 당국은 연일 우려 메시지를 내놓으며 북러 정상회담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주와 부산, 대전 등 내륙 곳곳에 이어 서울 등 수도권에도 폭염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기상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 것으로 보여 오늘 오전 10시부터 폭염특보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경기도 고양의 낮 기온은 37도까지 치솟겠고요. 서울도 35도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할 걸로 보입니다. 또 내일도 서울과 춘천 35도 등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네, 다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국빈 방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푸틴 대통령의 북한 국빈 방문에는 각 분야 주요 인사가 동행했습니다. 국방과 우주, 경제 분야를 총망라하는 수행단이 함께했는데요. 주요 수행단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군사 분야에서는 안드레이 벨로소프 국방장관과 알렉세이 크리보르치코 국방차관이 수행단에 포함됐습니다. 벨로소프는 지난달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뒤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건데요. 이른바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군사협력을 맺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우주 분야 인사도 포함됐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의 유리 보리소프 사장이 대표적입니다. 이 인물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방문했을 당시 안가라나 소유스2 등 로켓 기술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알렉산드로 노박 에너지 부문 부총리 등 경제부처 인사들도 이번 방북에 함께합니다. 특히 올레크 벨로제로프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이 수행단에 포함된 점이 눈에 띕니다. 북러 간 여객 열차 운행 재개를 넘어 본격화할 전망 속에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대규모 해외 노동자 파견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양자 사이에 교류라면서 선을 긋고 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지 중국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이번 북러 정상회담 두고 중국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어제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냉소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짤막한 대답만 내놨습니다. 네,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对俄罗斯和朝鲜保持良好的关系的现状有何评论？此前我们回答过这样的问题，这是俄朝之间的双边交往。 네, 앞서 지난 13일 푸틴 방북설 관련 질문에도 중국은 북러 양자 왕래일로 논평하기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러시아와 관련국이 전통적 우호 관계를 다지는 걸 환영한다고 말했는데요. 북한을 관련국이라고 지칭한 걸 두고 최근 중국에 불편한 심기를 노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전통적 우호라는 말도 기존 북러 관계 이상의 밀착을 꺼린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외 선전 매체 글로벌 타임스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네, 중국이 북러의 밀착을 꺼리는 이유가 뭡니까? 네, 오늘 북러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 또 지금은 폐기된 1961년 자동 군사개입 조항 복원 등의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 탈냉전과 소련 해체 이후 사실상 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뗐던 러시아가 다시 발을 들이는 계기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 공을 들여온 중국 입장에선 그만큼 영향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북한 역시 러시아와 밀착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유엔 제재에 구애받는 중국을 향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북중러 삼각동맹으로 얽히는 모양새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되는 것도 중국 입장에선 반갑지 않은 대목인데요.
오늘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오후 외교부 브리핑에서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평양에 도착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오늘 낮부터 본격적인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전 의원, 도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푸틴 대통령 어제 오후 9시에서 10시쯤 도착하는 걸로 지금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그 계획과는 달리 한 4시간, 5시간 가까이 늦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평양을 오기 전에 예. 극동지역에 위치한 사하공학의 야쿠츠크에서 지방 일정이 있었는데요. 예. 사실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 지방 일정이 그렇게 길어질까 늦어도 발표에 따르면 뭐 늦은 오후 뭐 저녁쯤은 그래서 저녁 한 8시 정도면 푸틴 대통령이 도착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결국 오늘 새벽 2시 20분께 30분께 도착을 한 것이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부분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안상의 이유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푸틴 대통령이 1박 2일 그 이상의 오랜 시간 동안에 평양에 체류할 이유는 상당하지만 또 어떤 그 필요들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그 얘기는 사전에 정상회담 의제가 대부분 다 조율이 됐고요. 예. 오늘 해야 될 것들은 약 1시간 한 반 정도 금수산 국빈관에서 정상회담을 조금 다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어서 최소한 20건 정도의 성과 사업들, 그러니까 어떤 협정이라든지 MOU, 이 서명식이 있는데 사실 이런 대부분의 성과 사업들이 이미 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예. 굳이 뭐 디테일한 얘기들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리고 푸틴 대통령 간의 비공개 개인적인 또 이런 환담 면담들이 있기 때문에 합의되지 않은 정말 민감한 분야에서의 정상 간의 아마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네, 태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푸틴 대통령은 이번에 늦게 도착한 것이 북한이라는 데 대한 그런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의도적으로 늦게 도착한 것 같지 않고요. 푸틴 대통령은 정상 외교에서 일정상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매우 유명한 항상 지각을 좀 많이 그렇습니다. 했었죠. 이번에도 보면 결국은 북한으로 떠나기 위해서 비행장으로 나오는 도중에 시내에서 일정에도 없던 주민들과의 만남 행사를 가지며 일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놓고 보면 물론 푸틴이 정상적으로 딱 출발해서 북한의 제 시간에 도착해야 되지만 이게 고질화된 이 하나의 푸틴 대통령의 악습이 이번에도 또 나오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새벽에 직접 영접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보니까요, 김여장 부부장이나 아니면 뭐 최선희 외무상 같은 다른 수행단은 보이질 않더라고요. 뭐 시간이 늦어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그 통상 우리 외교 우선 관례상 푸틴은 비행기에 자기 수행원들, 장관들을 다 싣고 왔습니다. 예. 그러면 김정은도 당연히 북한 측 장관급 인사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영접하는 것이 의전상 통상 관례인데요. 저렇게 김정은 혼자 나간 거는 새벽 3시가 다 된 이런 시간대라는 것도 있고 필경 북한 측과 러시아 측과의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새벽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이미 준비했던 환영 행사에 많은 것을 좀 취소하고 또 세계적으로 다 이번 행사를 보는데 새벽 3시에 늦게 도착한 사람을 위해서 북한이 저렇게 많은 간부들을 대동하고 또 북한이 통상 외국 정상들이 올 때 보여주는 모습이 시내에 수만 명의 군중이 나와서 환영하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새벽 3시가 다 된 시간에 이렇게 많은 간부들과 군중을 동원한다는 것이 정상국가의 모습에서는 이게 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전 조율과 또 김정은 나름의 판단이 있어서 좀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이려는 이런 많은 그런 고려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행어는 없었지만 그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했던 러시아제 그 리무진 타고 이동하면서도 온갖 그 불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고 뭐 또 의전 차량들, 의전 오토바이들도 화려하게 좀 의전을 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간이었기 때문에 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주간에 하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할 수는 없으나 나름대로 정상 국가라고 하는 또 그것을 국제사회가 좀 인식해주길 바라는 테두리 안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하되 충분한 어떤 예의를 다하기 위한 그래서 이번 정말 세기의 사건이죠. 푸틴 대통령이 지금 24년 만에 그것도 전쟁 중에 오고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정말 수직 상승에서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전환기적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외교 어떤 정성을 다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요. 아마 오늘 이제 뭐 평양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 정오부터 이제 본격적인 김일성 광장에서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기타 뭐 서명식 등등등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예.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엄청난 퍼포먼스들이 아마 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1박 2일 일정이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하루 당일에 다 끝나기로 했습니다. 오늘 공식 일정으로 어떤 것들 준비되어 있죠? 지금 일단 공식 환영 행사가 이제 있을 것으로 되고 있고 오늘 새벽에 양측 인원들에 대한 공식 소개 행사를 예. 원래는 비행장에서 했어야 되는데 예. 비행장에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양측 대표단들에 대한 공식 소개하는 이런 의식을 가져갈 것 같고 공식 행사로서 뭐 촬영이라든가 정상회담 시작과 같은 포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통상 정상회담에서 보여주는 이런 의전상 의례적인 행사들은 오늘 다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늦게 왔는데 또 오늘 오후 4시에는 또 베트남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푸틴 예. 대통령. 북한과의 일정을 좀 조율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25일 전으로 좀 요청을 했던 부분들도 소식이 들려오기도 해서 어떻습니까? 일단 굉장히 많은 것들을 예. 북한과 러시아가 고민을 했을 텐데 물론 북한 입장에서는 6.25 때 아주면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웠을 텐데 지금 기상 자체가 6월 25일 기준으로 평양 또한 장마 시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지금처럼 오늘 할 수 있는 김일성 광장 환영식이라든지 뭐 기타 뭐 체육 경기장에서 관람 콘서트 등등의 다양한 행사들이 제한되니 이번 주가 비록 덥기는 하지만 뭐 기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양호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시간을 피하면서 러시아 또한 6.25라고 하는 자극적인 시기를 좀 피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두 사람 만나서 무언가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제 오늘 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인 행사는 정오를 기준으로 김일성 광장에서의 공식 환영식 그리고 이어서 금수산 국빈관입니다. 아마 지금 푸틴 대통령이 금수산 국빈관에 지금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정상회담 하고요. 그리고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 공동 서명 그러니까 20여 건에 해당하는 각종 성과 사업에 대한 서명식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난해 9월 달에 버스터춘 우주기지에서는 공동 성명이 없었는데 오늘은 의미 있는 아마 공동 성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광장 공식 환영식 전에 아마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비공식적으로 이곳에서 만나서 뭐 차담회를 한다든지 또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일부 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상징적인 부분으로 보는 게 북러의 어떤 관계 격상 부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을 이미 지시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예, 이번에 푸틴이 평양에 가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우려했던 점이 북한과 러시아가 냉전 시기 때의 그런 군사동맹 관계로 복귀하는 거 아니냐, 복원되는 거 아니냐. 여기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시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하기 전에 노동신문에 A4 용지의 2페이지 반에 달하는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그 기고문에서 동맹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을 3번을 썼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번 북한 방문에서는 이렇게 자동 군사 개입을 전제로 하는 군사 동맹까지는 가지 않겠다. 동반자 관계에 머물겠다는 입장을 이야기했고 단 그 뒤에다가 꼬리를 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유라시아 지역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보 구조를 자기가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상하게도 북한에 가면서 발표한 기고문의 절반가량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평양 서방 진영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서방이 지금 우크라이나 준 서방 무기를 러시아를 공격하는 데 쓰고 또 무력까지 파견하고 있다고 하는데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이상한 것은 푸틴 대통령의 기고문과 동시에 북한도 푸틴을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A4 용지의 2페이지 입장입니다. 그런데 외국 정상이 북한에 오는데 이 기고문의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모두 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번 푸틴의 평양 방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을 바꿀 수 있는 매우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방문이라는 걸 전 세계에 대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동시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평양에 체류하는 기간에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까지는 가겠지만 향후 우크라이나 전세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군사동맹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이렇게 푸틴의 기고문에서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외교라는 게 단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동반자만 반복을 했고 동맹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셨는데 앞으로 그 동반자가 아니라 동맹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말고요. 뭐 남북 관계라든가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까? 다시 한번 좀 태호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예.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4년 전이죠. 24년 전 푸틴 대통령이 2000년 7월에 북한을 방문할 때와 그리고 24년 만에 지금 방문하는 때는 러북 관계가 좀 질적으로 다른 모습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설린 우호 조약을 체결을 했었고 이번에는 비록 동맹까지는 가지는 않더라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고 해서 러시아가 규정하는 대외 정책의 어떤 개별 국가의 관계의 여러 가지 수준들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단계별로 그렇습니다. 보여드리고 그렇죠. 있는데 가장 높은 단계가 동맹 관계고 예. 그 밑에가 이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기타 여타 관계들이 있는데 예. 사실 러북 관계는 지난 24년간 최소 어저께까지만 해도 설린 우호 단계로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가장 있는 낮은 동반자 단계였습니다. 관계였죠. 예. 그것을 지금 거의 2단계, 3단계를 이렇게 격상시켜. 격상시키기 때문에 어쨌든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는데 지적하신 대로 동맹은 아니라는 부분에서 예.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지만 동시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속에 있는 의미가 2008년에 우리 한러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이렇게 좀 격상이 됐는데요. 비록 동맹은 가지 않지만 한러 관계보다는 조금 어감에서 주는 그 외교적인 관계에 우위를 둠으로써 북측에 좀 기대에 충족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겠고 동시에 동맹까지는 동맹 조약을 복원시키지 않음으로써 또 한러 관계에 대한 어떤 관리 의지를 이 러시아 측에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종합하면 러시아는 러북 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레버리지로 한러 관계를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의미하는 것이 24년 전에 러북 관계가 하위 단계에서 정상화되는 것에 나아가서 정치, 경제, 군사, 우주, 여타 전방위적인 영역에서 이제 확장하고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협력이 예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맹에도 상당 부분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외교적인 관계가 달라지면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일단 오늘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좀 미리 예견을 해보면 어떤 의제가 핵심이 되겠느냐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요. 산업, 통상, 그리고 에너지, 국방, 방산, 우주, 보건, 의료, 교통이 아마 핵심적인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오늘 뭐 이런 것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 9월 달 보스토친이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에서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업들이 지난 9개월 동안에 각급에서 굉장히 그 속도감 있게 이렇게 협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법률적 기초에 세워서 앞으로 불가역적인 그런 틀 안에서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이것들을 사업을 관장하기 위해서 러시아 측에서는 데니스 만투로프 제1부총리와 그리고 알렉산드르 노박이라고 하는 부총리가 이거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오늘 이제 이미 사전 협상, 물밑 협상이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의제는 좀 마무리가 조율이 된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변수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비공식 회담. 단둘이 밀담을 나눌 때 어떤 의제들이 어떤 이야기가 올까가 문제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번 그 방북 기간에 공개적인 측면과 비공개적인 측면으로 갈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개적인 측면을 우리가 보기에 앞서서 이번 방문에서 러시아과 북한 측이 함께 공동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딱 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푸틴 기고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김정은의 러시아 우수 발사장 방문입니다. 또 북한도 같이 오늘 도착할 때 환영 기사에서 또 우주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앞으로 우주 분야에서 협력은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또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미 한국과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은 이미 오래전에 했으니 러시아가 지금
뒤늦게 오고 있는 북한과 우주 협력 분야에서 협력하는 데 대해서는 미국이나 한국이 토를 다지 말고 여기다가 고부적인 반응을 보이지 말라. 예. 이미 러시아는 한국과 먼저 했다. 이런 측면이 대단히 강해서 이건 공개적으로 이제는 할 것 같습니다. 단 비공개적인 것이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데요. 지금 세계가 푸틴이 평양 방북에 대해서 방점을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예. 미국 같은 데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어떤 종류의 포탄과 로켓을 제공할까?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러시아에 가는 뭐에 갈까에 방점을 돌리고 있다면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북한에 뭘 줄 것이냐 이렇게 예. 전 세계가 방점을 두고 있는 예. 지점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비공개 회담에서는 대단히 장시간 이야기할 거라고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과연 북한이 무엇을 줄 것이냐, 제대로 줄 것이냐, 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런 지점에 대해서 푸틴이 강하게 김정은에게 요구할 거고 김정은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정말 북한이 지금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이 뭡니까? 군사 정찰 위성입니다. 예. 다른 미사일이나 뭐 방사포 분야에서는 북한이 계속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랑하는데 위성 분야에서는 실패하면 바로 실패했다고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김정은으로서는 어떻게 하나 이 고민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푸틴으로부터 이 위성 분야에 대한 이 군사정찰 위성 여기에 대한 지원은 이번에 확고히 받아내고 푸틴을 아마 베트남으로 떠나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됩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 궁금한 지금 태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군사 정찰 위성 기술 러시아 측에서 제공하겠습니까? 일단 2024년 푸틴 대통령의 어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 애매한 내용들이었는데 그중에 가장 확실한 그 어록 중에 하나는 일종의 북한에 대한 공약 사항이었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싶어하는 인공위성을 소홀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걸었고 실제 지난 5월 달에 군사정찰 위성 북한 물론 시험 발사에 실패는 했지만 기술적으로 기존에 이제 북한 발사체가 아니고 백두산 엔진이 아니고 러시아가 주로 사용하는 뭐 에카 산해자라든지 이런 종류의 엔진이 들어가서 발사체 통으로 혹은 일부 엔진을 러시아 기술이 들어가서 그래서 일부 좀 불안전한 상태이긴 하지만 결국 실패했지만 앞으로 성공 가능성을 향해 가는 그런 이제 과정 그래서 기술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을 통해서 인공위성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체질 개선을 앞으로 이루어 나갈 것이고요. 실제 오늘 러측에서 배석하고 있는 유리 보로소프라고 하는 러시아 우주공사 사장도 왔는데요. 아마 예. 배석뿐만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실무진 일부는 또 동창리라든지 이런 실제 발사체 현장들을 가서 어떻게 이런 우주 발사체 그리고 그런 인프라들의 현대화 나아가서 발사체 그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북한의 우주 기술 능력을 고도화시켜주고 자립에 조력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의 확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예. 우크라이나라 어떤 고리를 봤을 때는 북한과 러시아가 기술과 어떤 로켓 이런 것들을 좀 교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조율이 될 것이다. 태전 의원님 앞서 말씀하셨는데 예. 경제적인 어떤 지원이나 뭐 대규모 또 노동력 수급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 푸틴은 이번에 기고문에서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면 서방의 이제 대북 제재에 걸리지 않는 그런 아주 특별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역 및 예. 상호 결제 시스템을 이번 기간에 합의하겠다. 예.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뭔가면 유엔 대북 제재에서 러시아가 공식 이제는 탈퇴하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번 기간에 결국은 이전 냉전 시기 사회주의 때의 그런 특수한 결제 시스템을 돌아가겠다.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물건을 하나 주고 지금처럼 미국 달러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연말에 가서 줄 거는 주고 받을 건 받고 연말에 가서 한 번에 결국은 무역 수지를 보고 모자라는 부분은 더 주고 이런 식인데 이렇게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아주 특수한 결제 시스템을 만들 것 같고 최근 몇 달 동안에 북한의 국무장관급에 대한 상들이 러시아를 끊임없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들이 러시아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또 농사를 지으려고 많이 러시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지금 현재 이것이 큰 외화 수입 원천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예. 자, 북한군 동향 문제로 조금 주제를 바꿔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그 중부전선 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지금 대전차 방벽으로 추정되는 구조물 지금 설치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그 황해남도 개풍 지역
서부전선 최전방 일대에서도 관련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확인이 되고 있죠. 네, 저희가 이제 YTN이 오늘 촬영한 영상인데요. 20명 정도 돼 보입니다. 북한 군들이 무기를 지어서 이미 불모지 작업이 끝난 지역을 중심으로 흰색 기둥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기 보이시죠? 저희 흰색 기둥입니다. 북한군이 세운 기둥이 사람 키보다 훨씬 더 높은 걸로 보입니다. 또 담벼락을 만들기 전에 기초 작업을 하는 단계로 추정이 된다고 하죠. 예, 지금 해당 장면이 이제 YTN 취재진이 경기도 파주 오두산 그 통일전망대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북한이 서부전선 일대에서 그 관련 작업이 포착된 것, 그 흰색 기둥을 세우거나 또 군사 동향이 있는 것들 그런 화면들이 지금 포착된 게 처음인데 앞서 저희 그 합동참모본부가 어제 그 북한군이 중부전선 일대에서 지뢰 매설 작업하다가 전술 도로 닦는 사진 여러 장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사진도 있으면 좀 보여주시죠. 자, 지뢰 매설 작업하면서 이제 북한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동향이 저희가 지금 합참 사진을 통해서 한번 여러 장 공개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합참이 지난 4월 이후에 그 북한의 지뢰 매설, 또 불모지 작업, 또 대전차 방벽 작업, 구축 작업 이런 것들 해오고 있다 이런 말씀 저희가 합참 그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지뢰 폭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그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북한군이 어려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작업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태전 의원님? 우선 일단 최근에 이제 남북 사이의 어물풍선이라든가 대북 확성기 재개와 같은 이런 긴장 상태가 이어지면서 북한은 일단 휴전선 전반에 걸쳐서 반전차, 앞으로 유사시 때 탱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런 반전차 장벽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기둥 세우고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 저 뒤에 보면 지금 철조망도 다시 이제 복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향후 남북 사이의 대북 확성기 방송. 북한으로 말하면 대남, 우리는 대북 이런 확성기 방송이 다시 재개될 경우 북한군에서 일어날 동료에 미리 사전 대비하려는 이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지금 북한군에 나와서 10년 정도 저기 나와서 군사복무를 하게 되면 어디에 지뢰가 있고 어디에 지뢰가 없는 걸 표상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순병사도 생기고 뭐 기순 넣고 이런 현상도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지점들을 다 찾아서 촘촘히 반보병 지뢰를 매설함으로써 앞으로 향후 북한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추가 탈북, 기순 이런 걸 막으려는 이런 의도도 지금 저는 상당히 깔려 있다고 보아집니다. 오히려 북한군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하는 작업들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예, 왜냐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유사시 전쟁을 상황에서 가정했을 때 저게 지뢰가 매설됐다는 건 우리 군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인 한 명의 생명이 귀중한 우리 군으로서는 저기에 지뢰밭에 우리 군인들을 돌격시키겠습니까? 이건 안 할 거잖아요. 필경 우리는 장갑차라든가 이런 데 태워서 군인들이 이제 싸움에 들어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반보병 지뢰를 무차별적으로 전 지역에 다 매설하는 거는 우리를 향한 조치도 있겠지만 북한 내부에서 그렇게 탈북 루트가 될 수 있는 이런 지점들을 찾아서 모두 지금 지뢰를 매설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도 대북 확성기 이제 모습 보이는데 그걸로 인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인한 북한군의 이탈을 좀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저희 합동참모본부가 어제 북한군이 지뢰 매설 작업하는 사진 공개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그 폭발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었거든요. 북한이 지뢰 매설 작업은 계속해서 추진하는 이유도 그럼 같은 이유로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태 의원님께서는 이제 내부 통제 목적을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고요. 사실은 내부 통제에 더해서 북한이 작년 말부터 사실은 적대적인 이제 두 국가 체제, 우리 남한을 제1적대국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남북 군사 합의서를 사실 그 이전부터 위반하면서 다양한 도발들을 시행해 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북한도 북한 나름대로 이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흐름 중에 하나가 이제 지피를 다시 복원시키는 문제. 나아가서 접촉 지역에서 이제 경계력을 보강을 시키기 위해서 철주를 세우고 일종의 이제 방벽이라고 하지만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방벽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합니다. 그래서 실제 오두산 전망대에서 저렇게 북측 지역을 보면 북한이 지금 설치해 있는 이런 철조망 철책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적대국가, 제1적대국가를 내세우면서 동시에 자기들의 내부 통제도 하지만 대비 태세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노후화된 그런 철책들을
좀 강화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계속 보여드리는 장면이 이제 대북 확성기, 고정식 대북 확성기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제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앞서는 이제 방벽 설치하는 작업들도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장면은 대북 확성기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군이 그 군사분계선 일대를 단순 침범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들어오는 부분들 저희도 도발 사격을 들어오지 말고 방지 사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강대강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북러 정상회담 끝난 뒤에는 북한의 도발이 좀 더 강도 높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 나오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지금 중국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푸틴의 방북이 중국은 지금 영내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대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점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이 러시아를 등에 업고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는 건 하지 말라. 이런 압력적 차원에서의 메시지를 지금 중국이 내고 있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진 의도가 뭐냐. 또 현실적으로 이런 고강도 도발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경우 북한이 전쟁으로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김정은은요. 마치도 휴전선에서 큰 고강도 도발을 할 것처럼 저렇게 긴장 수위는 올리고 있지만 김정은의 온통 생각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 있습니다. 이 물이 들어왔을 때 너를 줘라고 어떻게 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과 로켓 포탄을 이때 빨리 팔아서 우크라이나에서 정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돈을 좀 벌 수 없을까? 또 러시아로부터 빨리 군사기술을 이때 많이 얻어야 된다. 이렇게 시간에 김정은이 쫓기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지요 연평도 포격됐었던 120mm 70년대만 그런 낡은 북한 방사포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휴전선에 있는 일부 낡은 그런 다연장 로켓포까지 지금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전력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때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야 하는 것은 한미연합이 그 어떤 행동으로 하지 않을지 또 한미연합이 이런 군사연습 같은 거 하면 북한도 대응 훈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 최선의 방도는 뭐냐면 고강도 도발을 할 것처럼 정세를 긴장시켜서 우리와 또 미군을 좀 위축시키고 긴장하게 만들고 뒤로는 러시아에 빨리 북한이 가지고 있는 낡은 무기들을 팔고 새로운 무기를 생산해서 전쟁 창고에 또 넣고 이런 김정은으로서의 전략적 지금 속셈이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태영호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제주도에는 올여름 첫 장맛비가 시작되지만 서울은 올 최고 기온인 35도가 예상되면서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수도권 일부 지역은 최고 37도까지 기온이 치솟으면서 체온보다 더 높은 심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은 기자. 네, 정혜은입니다. 네, 먼저 더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도 특보가 확대됐는데 오늘 35도를 넘는 곳이 많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서울 기온만 보면 오늘과 내일 35도까지 기온이 오르고요. 모레도 34도로 예상됩니다. 체감온도도 이틀 이상 33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염주의보 기준에 충족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에도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를 확대 발령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하루 늦은 수준입니다. 다른 지역은 더위가 더 심한데요. 고양 기온이 37도, 구리가 36도까지 오르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람 체온보다 높은 심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또 밤사이 기온도 서울이 24도 정도여서 당분간 열대야에 버금가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 밖에 내륙도 폭염특보 속에 33도를 웃도는 불볕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부 내륙의 더위는 이번 주 후반까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제주도에서는 올여름 첫 장맛비가 시작된다는데 양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산간에는 최고 200mm 이상, 제주도에도 50에서 최고 15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장맛비는 금요일은 모레까지 이어진 뒤에 점차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주말부터 다음 주 초반 사이에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륙의 장마 시작은 평년 수준으로 남부는 23일 전후, 중부는 25일에서 26일 사이인데요. 기상청은 올해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여부에 따라서 내륙 장마 시기가 이와 비슷하거나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네, 이승은입니다. 네, 공정거래 위반 혐의가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공정위, 결국엔 현장 조사를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복지부로부터 집단 휴진 관련 신고와 관련 자료를 접수한 공정위가 오늘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정위는 서울 용산구 의협에 조사관을 보내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법조항은 공정거래법 51조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입니다.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기존의 공정위 심결례,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 위반을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입니다. 복지부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가 행동에 나선 건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나 공문, SNS 게시물 등이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엇갈립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추진에 반발한 집단 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공정위는 2014년 원격 의료 반대 집단 휴진 당시에도 의협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조항을 적용해서 시정명령 등을 내린 적이 있지만 대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실제 휴진율이 정부가 보는 레드라인인 30%를 크게 밑돌고 있어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지 벌써 사흘째 접어든 가운데 의사협회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하는 등 휴진 움직임은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오늘 저녁 교수단체와 회의를 열고 향후 대정부 투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네,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환자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서울대병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진료를 보러 온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래의 경우 대부분 사전에 일정을 조정하다 보니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않았지만 종종 검사 일정 등이 뒤로 밀리며 발걸음을 밀리는 환자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그제부터 사흘째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서울대 교수 전체 900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게 이번 주 휴진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일부 진료가 축소돼도 완전히 문을 닫은 진료 과목은 없다며 대규모 혼란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현장에서 차질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집계 결과 서울대병원 외래진료 예약자는 일주 전에 비해 27%, 수술은 23%가량 감소했습니다. 관련해 피해 신고도 4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직 이틀 차인 어제 상황은 집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대병원 외에도 의협은 어제 하루 집단 휴진을 벌였습니다. 아산병원의 경우 전신 마취 수술 건수가 일주일 전보다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고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외래 진료가 40%가량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형병원 외에도 어제 휴진에 동참한 개원에도 정부 집계 결과 14.9%로 나타났는데요. 지자체에 신고한 수치보다는 많았지만 의사협회가 추산한 휴진 동참률 50%와는 큰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휴진 움직임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건데 서울대병원 말고 다른 병원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의협은 어제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대에 이어 다른 상급 병원들로 휴진 움직임도 번질 예정입니다. 세브란스 병원도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 의대 교수들이 다음 달 4일부터 휴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과 서울 성모병원은 내부 설문조사를 하며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의협은 오늘 저녁 7시 교수단체 등과 함께 연석회의를 열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향후 대정부 투쟁의 구심점이 될 범의료계 대책위원회의 구성과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의협 관계자는 내일 출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22일 첫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긴급 현안 질의를 열기로 했지만 정부 측 관계자들이 불출석하며 무산됐습니다. 원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도 복지위에 불참한 채 의료 현장을 찾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 복지위 상황 전해주시죠.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원구성 문제로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어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고 복지위가 출석을 요구한 보건복지부 장차관들도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현안 질의 안건을 상정하는 대신 정부가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침묵으로 일관한 점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정부 여당의 복귀를 촉구하며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불출석한 정부 관계자에 대한 동행 명령과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현안 질의에 불참하는 대신 국회 밖에서 의료 현장을 돌며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서울대병원 산하 의료기관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늘 오후에는 국군 수도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당 의료개혁 특위도 서울 성모병원에서 의료진 휴진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불법적인 진료 거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 기조를 따르면서도 의료진과 대화를 나누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 다가오고 있는데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임박했죠. 네, 우선 유력한 당대표 후보로 꼽히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굳히고 조만간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 시기 한동훈 비대위를 함께한 친한계 장동혁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출마 선언은 주말이나 다음 주 초가 될 거라며 시기나 장소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2로 영입 인재인 정성국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캠프 인적 구성 은 끝났다며 주말을 기점으로 출마 선언이 나올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는 가운데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전 위원장 견제 기류도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장동혁 의원은 당원들의 마음이나 민심이 모여 한동훈 대세론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며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당원들을 모욕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만큼 어대하는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라고 한 데 대한 반박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또 다른 유력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도 다음 주 초까지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르면 주말 직전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한동훈 대세론의 맞설 후보로 친윤계와 연대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 의원 측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아직 출마 결정조차 하지 않았다면서도 여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당원 투표 80%, 일반 여론조사 20%로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경선 규정을 의결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새벽 끝난 미국 뉴욕 증시 상승 영향에 우리 증시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 연고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갔고 코스닥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류한홍 기자, 코스피가 연고점을 돌파했다고요? 네, 코스피는 개장 직후 바로 연고점을 돌파했습니다. 22.24포인트, 즉 0.8% 오른 2786.16으로 출발했습니다. 올해 최고치였던 지난 3월 26일에 2779.4를 단숨에 뛰어넘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고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8만 원대를 회복했고 SK하이닉스는 24만 원을 넘어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대차는 외국인 매수세에 3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71포인트, 0.2% 오른 860.66으로 출발했습니다. 외국인 홀로 순 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15일과 어제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 기록을 세우며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의 이런 상승세는 오늘 새벽 끝난 미국과 유럽 증시 상승 영향으로 보입니다. 특히 뉴욕 증시에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3% 이상 오르며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영향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와 기술주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가 늘어났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ECB, 즉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유로화 약세에 따른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8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핵심 반도체를 생산하는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급등에 힘입어 뉴욕 증시 S&P 500 지수는 오늘도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연일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3.51% 올라 시가총액 3조 3,400억 달러를 기록, 마이크로소프트의 3조 3,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기업 가치를 우리 돈으로 따지면 4,600조 원에 이릅니다. 애플을 따돌리고 시가총액 2위에 올라선 지 불과 며칠 만에 1위까지 내달린 겁니다. It's a bit surprising. They certainly are in a business that should have substantial growth. And obviously investors are already accounting for that. 퀄컴, 마이크론 등 다른 반도체 종목도 이날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S&P 500 지수는 이틀 연속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전날보다 13.80포인트 오른 5,487.03의 거래를 마쳐 올해 들어 31번째 최고가 기록 경신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5.21포인트 오른 17,862.23으로 마감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5월 미 소매 판매가 전달 대비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 악화 우려를 키웠지만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를 높이면서 증시에는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6.76포인트, 0.15% 오른 38,834.8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장이 1년씩 순차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22대 국회 첫 1년 동안 민주당이 그리고 이후 1년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서 운영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요.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수정 타협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에 대해서 여야가 1년씩 순차적으로 맡아야 한다라는 제안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22대 국회 첫 1년 동안은 민주당이 맡고 그 이후 1년은 국민의힘이 맡아서 운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요.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이 수정 타협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달라 이런 제안까지 들어왔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숙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로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담당 부서를 새로 정하고 사건 접수 6달 만에 첫 고발인 조사에 나선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홍민기입니다. 네,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9시 20분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검찰의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고발인 조사는 고발 이유와 내용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수사의 첫 단추에 해당하는데요. 오늘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앞으로 검찰은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의원은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김정숙 여사가 여행을 목적으로 피 같은 세금을 탕진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인도 측의 초청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김정숙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예비비 4억 원이 긴급 편성됐다며 이는 국고손실죄나 배임, 횡령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후 6달 가까이 별다른 수사에 나서지 않았는데요. 게다가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배당받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신속 수사 지시까지 내려졌습니다. 이에 수사팀 부담이 심해지자 검찰은 최근 김정숙 여사 사건을 형사 2부에 재배당하고 검사 1명도 추가 투입했습니다. 이어 일주일 만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고발인 조사 이후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연달아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단은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오는 24일 오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서초경찰서는 다음 달 4일 최 목사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 목사는 두 차례 경찰 출석에서 모두 입장문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할 예정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세리 희망재단의 박세리 이사장이 아버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부친 박준철 씨의 채무를 갚아왔지만 더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까지 왔다고 밝혔는데요. 박세리 이사장은 아버지 채무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선 것처럼 다음 빚 문제가 이어졌다면서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부친을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세리 이사장의 부친 박준철 씨는 새만금 관광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고 재단 도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골프 여제 박세리 이사장은 담담하게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도중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누군가의 꿈을 돕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버지의 잘못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막을 수는 없었는지.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진짜. 그냥 화도 너무 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족이 저한테 가장 컸으니까. 냉정하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가던 박세리 이사장은 이런 자리까지 오기 전에 아버지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냐는 질문에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골프 선수로서 성장하고 미국 LPGA 무대에서 성공하기까지 든든한 후원자이자 스승이었던 아버지, 그리고 자신 때문에 희생해야 했던 다른 가족들. 박세리 이사장은 2016년 귀국 이후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채무를 여러 번 대신 책임져줬지만 그것이 이제 한계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소송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두 번 이런 식으로 계속 일부러 기다리듯이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섰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고, 이제는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더라도 후배들의 꿈을 응원하고 이루어주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그 마음을 더 단단히 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꿈을 이루고자 꿈을 꿀 것이잖아요. 그 꿈을 이룰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나의 또 다른 꿈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꿈나무 지원과 대회 개최 등을 주로 진행했던 박세리 이사장은 곧 용인에 완공될 가칭 세리파크에서 본격적인 주니어 선수 육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김 씨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서울 신사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 차선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입니다. 사고 이후엔 처벌을 피하려고 자신의 매니저를 허위 자수시킨 혐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고 은폐에 가담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매니저까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까지 모두 4개 죄명이 김 씨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김 씨를 송치하면서 적용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31%의 면허정지 수치로 특정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김 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만큼 역추산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김 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피해갈 수 있었던 건 운전자 바꿔치기 등 김 씨를 정점으로 조직적인 범행 은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김 씨가 사고 이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하는 등 추가로 음주한 정황도 있다며 이 같은 사법방해 행위를 처벌할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누리꾼들은 어떤 소식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지금 이 뉴스로 확인해 보시죠. 의정 갈등 여파가 동네 병원까지 번져서 환자들 불안감은 더 커졌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파업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이 파업에서 무슨 파업이에요? 그럼 파업이라고 써놔야지. 그럼 남들 그럴 거 아니에요? 밤에 열도 나고 아침에도 열 나고 학교를 못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약을 타러 왔는데 문이 닫혀서 좀 황당했죠. 참 보통 일이 아니지. 급한데 병원에 못 간다는 거는 그 환자 입장에서 참 보통 심정이 아니지. 1년 전에요. 지금 복부 초음파 예약했는데 교수님이 안 계신 건지 선생님이 안 계신 건지 취소가 됐다고 문자가 와가지고요. 휴진을 신고한 개원인은 4%대에 불과했지만 정부 집계 결과 14.9%로 실제 휴진율은 더 높았습니다. 추후 법적 문제가 불거질 것에 대비해서 상당수 병원이 개인 사유를 이유로 쉬었기 때문인데요. 온라인에서도 분노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휴진한 병원은 앞으로 가지 말자, 평생 휴진해서 놀게 만들자는 보이콧 움직임이 많았고요. 또 의사로 책임감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되냐면서 배신감을 느낀다는 반응부터 항의를 할 거면 당당히 하지 개인 사유라고 핑계를 대냐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댓글이 많이 달린 소식 하나 더 보죠. 최근 대구의 한 헬스장이 노인의 등록과 이용을 제한한다고 알렸는데요. 노인 차별이냐 보호냐 엇갈린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구의 한 4성급 호텔 헬스장에서 공지한 내용인데요. 만 76세 이상 고객은 회원 등록과 1일 입장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안전사고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확인서와 가족의 동의서를 제출하면 남은 등록 기간은 이용이 가능하고요. 재등록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요. 또 지병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해당된다고 덧붙였는데 해당 센터는 안전사고로 분쟁이 많아서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헬스장에서 이렇게 특정 집단의 출입을 막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노 시니어 이전엔 노 아줌마, 노줌마 준을 두고도 말이 많았습니다. 최근 인천의 한 헬스장에선 아줌마 출입 금지,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 이렇게 써붙여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특정 연령층 여성의 잘못만 부각했다는 비판과 중년 여성들의 텃세가 유별나다는 반응이 충돌했습니다. 노 시니어존 논란에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헬스장 업주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만하다, 이해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씁쓸하다, 인간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 늙는다, 서로 존중하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반대 입장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본 뉴스 보죠.
일본의 세계적인 유산 중 히메지성이라는 성이 있는데요. 이 히메지시에서 성의 입장료를 외국인에게는 4배 이상 올려받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잉 관광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너무 많이 올렸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이 소식에는 입장료를 올리는 대신 예약제로 해서 인원을 제한하라는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당연한 조치다. 싫으면 안 가면 된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해당 주민에 대해서는 문화재를 할인해준다면서 수긍하는 의견까지 다양한 반응이 있었는데요. 이 소식은 도쿄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1300년대에 지어져 7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일본 히메지성. 성 전체가 거의 완벽하게 보존돼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고 지난 한 해 관광객만 148만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외국 관광객이 30%로 45만 명을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히메지시가 외국인 관광객 입장료를 지금의 7달러 1,100엔에서 30달러 약 4,700엔으로 4배 이상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木造建築物をたくさんの人が登っていくと当然木がすり減り壊れやすくなる木造のメインビルディングメインタワーに対するオーバーツーリズムの問題があるということ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집니다. 收取不同价格是合理，但看这个差距的程度而定，会明显影响到我的前往的意愿。 Well, 4 times the price is a bit too much, but maybe 2 times should be alright.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일반 입장료는 22유로, 우리 돈 32,600원인데 EU 국가에 한정해 26세 이하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도 아랍 국가 관광객의 입장료는 1,700원이지만 이외 국가 관광객은 15,700원, 거의 9배를 받습니다. 이 때문에 히메지시는 이번 입장료 인상이 해외 표준이라고 주장합니다. 논란 속에 현실화되면 이중 가격제는 일본 전역에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도쿄 시부야구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노상 음주로 공공장소에서의 야간 음주를 금지했고 또 일본 가와구치코 마을에서는 후지산 사진 촬영 명소를 가림막으로 가리는 등 일본 각 당국이 과잉 관광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인공지능 AI 합성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있지만 이를 근절할 대책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가해자를 특정해도 혐의를 입증해 처벌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대 졸업생들이 가해자로 지목됐던 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수민 씨는 3년 전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두렵습니다. 휴대전화로 쏟아져 들어온 자신의 얼굴이 짜깁기 된 가짜 음란물들. 그리고 실체를 알 수 없는 가해자들의 메시지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여성 합체 합성한 그런 사진이나 이제 그거를 이런 태블릿 같은 화면에 띄워놓고 하는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보내면서 너도 즐기고 있네 약간 이제 그런 뉘앙스였어요. 당국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민 씨는 또다시 무너져 내려야 했습니다.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한 차례의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좀 의심이 가는 사람이 없냐라는 식으로 이제 제가 어느 정도는 좀 특정을 해야지만 이게 뭔가 수사가 제일 건덕지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후 비슷한 일을 당한 피해자들과 의심되는 사람을 지목했는데도 진척은 없었습니다. 역시 증거가 부족해 수사를 이어갈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어렵게 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다퉈보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만큼 가해자를 가려내는 과정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다른 피의자들 사건보다 더 힘든 싸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심받는 쪽에서 자기가 누명을 썼다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걸 다 협조를 한 거예요. 기소까지 끌어낸 수민 씨와 달리 상당수 피해자는 범인 찾기를 아예 포기하곤 합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에서 퍼진 딥페이크 음란물 가해자를 쫓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알아섭니다.
피의자들이 텔레그램 안에 있는 동안에는 사실은 잡히기가 어렵습니다. 외부로 유인을 하거나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용의자를 특정해도 혐의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은 반포 등의 목적을 밝히지 못하면 처벌 자체가 어렵습니다. 개인 보관용이었다고 발뺌하면 사실상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게 힘듭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손쉽게 만들고 또 퍼뜨릴 수 있는 통로가 우후죽순 늘고 있는 상황. 오늘 밤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에선 딥페이크 범죄 수사와 처벌의 한계, 그리고 법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대안 등을 집중 모색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해주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7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연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마약류 취급자 지위를 악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거나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는 이웃에게 토막살인까지 언급하며 협박한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자 흉기를 든 채 토막살인을 해버리겠다고 위협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6호기 원자로 사용 후 해결료 냉각 설비가 정지됐다가 약 10시간 만에 가동이 재개됐습니다. 도쿄전력은 어제 오전 8시 33분쯤 후쿠시마 제1원전 6호기에서 전력 공급이 끊겨 정지됐던 사용 후 해결료 냉각 설비가 약 10시간 만인 오후 6시 20분쯤 운전을 재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곳에는 사용 후 해결료 약 1,400개가 보관돼 있습니다. 때일은 폭염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에도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내륙 곳곳으로도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오늘은 곳곳에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5도, 대전과 광주도 35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 36도, 경기도 고양시는 무려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맑은 하늘 아래 자외선과 오존도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과 호흡기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 없이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장마의 시작부터 폭우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제주도의 장맛비는 모레 아침이면 그치겠지만 당분간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내일은 남부지방에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케어 오전 10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